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 이게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커피 믹스도 뭐 괜찮다,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최대 하루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현재는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부인암, 그리고 전립선암 항암 치료, 그리고 신약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진료실에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커피를 마셔도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커피가 몸에 안 좋다, 더 심지어는 암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에 대해서 다른 의사 선생님들보다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커피는 암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암 발생을 오히려 좀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커피가 건강에 안 좋다, 또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2018년도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 정부에서 커피를 파는 회사들에게 이런 경고문을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라는 경고문이었습니다. 커피에서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발암물질 2A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커피가 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법원에서 그런 어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오해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진짜 공식적으로 그런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그 혼란이 있었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마시던 커피, 진짜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인들이 마시던 커피였는데 갑자기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 경고문을 붙여라라고 하니 사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멘붕이었죠. 그런데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그렇지 않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아크릴아마이드가 나오긴 하지만 다른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걸 충분히 중화시키고 종합적인 어떤 아웃컴 결과는 암 발생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라는 게 이제 그 결론을 도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런 경고문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그거를 인정을 했고요. 경고문 붙이는 게 이게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1년간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커피의 연구에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대한 어떤 이제 뭐랄까요, 뭐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가 아니면 큰 사건이었습니다. 커피 안에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항산화 물질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커피에 대한 많은 역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만 커피의 어떤 기능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커피의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들, 어떤 좋은 면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이제 암 발생을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볶을 때 나오는 그 발암물질, 소위 말하자면 아크릴아마이드 이런 것 때문에 암 발생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암 발생을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암 발생을 낮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가 어려운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암에 좀 안 좋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성분은 또 암에 좋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라는 것 전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망라해서 많은 이런 커피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하나의 이런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메타 분석을 한 논문들이 여러 개 나와 있고요. 그 논문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커피가 암을 예방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이 아직 이제 암 발생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 또는 이제 암이 아닌 어떤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커피를 마셨을 때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암 환자가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암 환자도 커피를 마셨을 때 암 진행 위험도 또는 암 사망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전이성 대장암 또는 이제 전이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고요. 뭐 커피를 한 잔 마신 사람, 두 잔 마신 사람, 세 잔 또는 네 잔 이상 또는 아예 안 마신 사람, 이렇게 이제 환자들을 커피를 마신 그 잔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 진행이 덜 됐고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만약에 저 위에 제목을 딱 지워버리면은요, 이게 무슨 항암제 연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많은 연구를 하면서 봤지만 이렇게 어떤 약의 용량, 우리가 커피를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용량이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네, 커피를 몇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은가? 이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 서너 잔 정도 마시거든요. 그 정도를 마시면 이제 뭐 아주 불면증도 없고 그냥 생활하기에 딱 좋은 정도인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커피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내가 커피를 과연 너무 많이 마시고 있나? 뭐 이런 걱정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봤는데,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 커피를 좀 몇 잔을 마실수록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감소한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이게 몇 잔까지냐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3잔, 4잔까지입니다. 맥시멈을 말하면 한 4잔 정도이고요. 그런데 5잔 이상부터는 뭔가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망률이 약간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암 예방 효과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좀 추측해 보건데, 커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성분들, 가령 뭐 설탕도 좀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성분들이 이렇게 그 농도가 너무 많은 양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오히려 몸에 해로운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 석 잔, 넉 잔까지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다 하더라도 커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좋은 효과들, 항산화 효과들이 그러한 해로운 점을 다 중화시키고도 남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잔 또는 4잔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커피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저도 다양한 커피들을 다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이 연구 결과도 사실은 놀랍게도 이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커피 종류에 관계없이 다 괜찮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조금 들어있든 또는 설탕이 없든 또는 이제 설탕을 대체하는 어떤 스위트너라고 하는데요. 설탕 대체제도 요즘에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설탕 대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커피 믹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기도 하잖아요. 디카페인 커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가 정말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는 괜찮다 치더라도 설탕 같은 이제 단 성분은 사실은 암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잔 또는 4잔까지 괜찮다. 근데 이제 이렇게 4잔, 한 5잔 이상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단 그 성분이 몸에 너무 많이 이제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로 인한 어떤 좋은 효과보다 그런 단 성분으로 인해서 해로움이 더 커지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도 한두 잔 마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면
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암 환자도 사망률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암을 보는 암 전문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커피와 암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찾아보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다른 모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암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사실은 건강상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속쓰림이 심한 그런 분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혈관계 질병이 더 뭐 심화되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암 이외에 다른 병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커피를 마시면 이런 모든 질병으로 인한 모든 어떤 이제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사망률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많은 연구들에서 나왔습니다. 요즘도 가끔 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어느 국가의 어떤 대학에서 어떤 연구팀이 커피가 어떤 병을 좀 감소시키는 걸로 나왔습니다. 또는 뭐 암 발생률을 감소시킨다,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저는 이제 커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에 눈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커피에 관련된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진짜 자주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커피가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암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뭐 또 심혈관계 계통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그런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대부분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입견과 실제 과학적인 결과가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아마 그냥 쉽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께 당부를 드릴게요. 커피가 몸에 좋고 암 발생을 예방시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가 절대 약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암 발생을 앞으로 암 발생이 걱정이 되고 암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꼭 마셔야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마시는 커피 때문에 내가 암이 오히려 더 발생할 위험이 올라가고 뭐 심혈관계 계통에 어떤 병이 발생할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피 즐겨 마셔도 되고요. 그리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떤 소화기 계통에 뭐 속이 쓰린다든지 또는 불면증이 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선에서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암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률 감소 효과는 4잔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 하루 4잔까지는 커피를 마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커피를 즐겨 마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게 커피가 몸에 좋다니까 안 먹던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죠. 속이 쓰리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슴 두근두근 심장이 뛴다는 사람도 있어서 안 먹던 사람이 일부러 커피를 막 찾아서 마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평상시에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은 즐겁게 드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탕이 들어가 있는 커피는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거는 설탕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한두 잔, 설탕 커피는 한두 잔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여러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건강검진에 너무 많은 항목을 다 하실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거는 빠뜨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내용들 말씀을 해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들은요, 진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신체 계측, 뭐 혈압 같은 거겠죠. 이런 게 혈압이 갑자기 괜찮다가 어느 해부터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뭐 패턴이 보인다면 이거는 이제 고혈압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검진에서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게 피검사잖아요. 우리가 CBC라고 이제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혈구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혈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수치들도 보지만 주로 건강하던 분이 이렇게 빈혈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는 이제 화학 검사인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의 이상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혈당이 올라가는 거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간 기능 이상, 신장 기능 이상들을 이 화학 검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혈구 검사, 케미스트리 이런 검사들은요 기본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 검사 말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암 검진을 꼭 받으셔라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6대 암 검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아마 국가에서 암 검진을 하도록 안내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6대 암 검진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폐암 요 6가지 암을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다
40세 이상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뭐 위암, 유방암, 간암 이런 경우는 이제 40세 이상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뭐 대장암은 50세 이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이제 좀 특이하게 이 성활동을 시작하는 나이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개 뭐 20세 이상의 여성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는 모든 건강한 분들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흡연을 많이 한 54세 이상 74세까지의 고위험군 사람들이 검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위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시경이죠. 위암은 내시경이고요. 대장암은 대장 내시경을 하면 좋지만 모든 분들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걸 좀 힘들기 때문에 대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변 검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적혈구라고 하죠. 적혈구 이런 이제 피 성분이 섞여 나오는 게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 촬영술을 2년마다 한다라는 것이고, 뭐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펩스미어라고 하는데요. 이 성활동을 하는 나이서부터는 펩스미어를 매년 하는 게 좋다. 매년 하는 게 좋지만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는 뭐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간암의 이제 고위험군, 즉 B형 간염 복균자, C형 간염 복균자들은요, 간 초음파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라고 해서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이 피검사를 통해서 암을 이제 스크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저설량 흉부 CT를 찍게 됩니다. 사실은 왜 저설량이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CT를 너무 많이 찍으면 우리 몸에 방사선이 누적이 돼서 오히려 그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용어로는 저설량 CT를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설량 CT를 2년마다 한 번 찍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년마다 한 번 국가에서 나오는 그 안내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암정복쌤 추천하는 항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거는 이제 국가검진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주변에 제 지인분들한테는 이걸 꼭 말씀을 드려요. 뇌동맥류 스크리닝 검사를 꼭 하셔라 라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또는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시면 어떤 이제 유명인이, 연예인이라든지 막 갑자기 급사를 했다라는 기사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이 아닌 이상은 뭔가 이제 급작스럽게 발생한 어떤 병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장 흔한 게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뇌동맥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뇌출혈이 생겨서 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검사를 해서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뇌동맥류를 스크리닝하는 검사 방법이 뇌혈관 CT예요. 약자로는 CTA라고 합니다. CT 엔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뇌혈관 MRI는 이제 MRA라고 해서 MR 엔지오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혈관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관을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동맥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꽈리처럼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혈관 벽이 매끈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거기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혈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보통 좀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제 위험성이 더 많아지긴 하지만 한 40세부터는 이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놓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런 뇌동맥류 쪽에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주변에 이런 걸 또 전공하시는 뭐 동료 교수분, 선배 교수분들이 계셔서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40세부터는 뇌동맥류 스크리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만약에 깨끗하다면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뇌출혈 가족력이 없어요. 뭐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이런 가족력이 없다면 검사를 뭐 굳이 더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5 내지 10년 간격으로 좀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그냥 건강검진 할 때 이걸 좀 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건강검진 중에 국가에서 해주지 않는 검사 중에서 뇌동맥류 스크리닝은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적어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이제 암 환자가 있을 때를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먼 친척은 사실은 별로 잘 포함은 하진 않습니다. 뭐 삼촌, 사촌, 뭐 오촌 이렇게 좀 멀어져 가면 사실은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는데,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만약에 암 환자가 있는데 한 명까지는 아주 가족력이 높다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고요. 2명의 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가족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때 그러면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가 뭐냐 하면 브라카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BRCA, 브라카 유전자.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의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주로 유방암, 난소암은 여성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가족 중에 이런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은 유방암, 난소암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방암은요, 유방 MRI를 25세 정도부터는 매년 찍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방 촬영술은 30세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매년 MRI하고 촬영을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MRI에서 보는 항목하고 촬영술에서 보는, 유방 촬영술에서 보는 게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왜 유방 MRI는 더 이른 나이에 하고 유방 촬영술은 30대부터 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유방 촬영술은 말 그대로 방사선을 주고 하는 촬영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그 방사선이 매년 누적이 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늦추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권고하는 나이가 이제 30세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이런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인 normal population에서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난소암의 경우는요, CA125라고 하는 이제 암 표지자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피검사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비교적 쉽죠. 이 CA125를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질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배로 초음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의 질을 통해서 하는 초음파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질 초음파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30세 이상부터는 되게 이제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굉장히 짧죠, 간격이. 뭐 6개월마다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권고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보다 난소암은 발견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한 번 생기면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짧게 간격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암이 안 생겼지만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으면 사실 80-90% 인생에 있어서 난소암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출산을 다 마쳤어, 그리고 또는 뭐 더 이상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난소를 예방적으로 절제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반드시 여성분들은 유방암, 난소암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유방암, 난소암은 그렇게 남성과는 이제 관계는 그게 이제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남성에도 이제 아주 드물게 유방암이 생길 수는 있지만 남성들은 특히 이제 전립선암과 췌장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립선암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PSA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피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올라가는 마커이기 때문에 PSA 검사를 한 4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하는 게 좋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남성, 여성 다 가릴 건 없겠죠. 부모, 형제, 자매 중에 2명 이상이 췌장암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췌장암에 대한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췌장암 검사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복부 MRI와 MRCP를 곁들여서 하는 게 가장 그나마 쉬운 방법입니다. 복부 MRI는 사실은 이제 방사선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어떤 위험성은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MRCP는 뭐냐 하면 이제 최담관 조영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RCP를 복부 MRI를 찍을 때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췌장에 암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관에 처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최담관의 이제 어떤 변화를 미리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담관 조영술 MRCP를 곁들인 복부 MRI를 찍는 게 좋다라는 것인데, 말만 들어도 사실은 좀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검사가 사실은 조금 뭐 그냥 일반적인 CT와는 달리 약간 복잡한 검사는 맞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비용도 조금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검사입니다. 그냥 이거 의료보험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비도 좀 나오는 검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정확한 검사가 뭐가 있냐면요, 내시경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EUS라고 하거든요. 이 내시경 초음파는 말 그대로 위 내시경을 하면서, 이 식도 내시경을 하면서 같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 췌장을 들여다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시경을 굉장히 자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힘들잖아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힘들고 금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여러 가지 좀 뭐랄까요, 좀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MRCP를 곁들인 복부 MRI 촬영을 조금 더 이제 정기적으로 쉽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은 한번 생기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췌장암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지시는 게 좋고, 조금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이런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시면 어떤 수치가 이상하다고 제 지인분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설령 저도 어떤 검사를 하게 되면 뭔가 빨갛게 숫자가 뜨잖아요. 경고라고 뜨게 되면 사실은 저도 사실 약간 멈칫하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물론 필요한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조금 검사를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그 세트로 만들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암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6대 암 검진 국가에서 나온 게 있어요. 요 검진은 여러분들 진짜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추가적으로 검사를 어떤 이제 사설 건강검진센터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암 표지자예요. 피검사로 하는 암 표지자. 뭐 CEA, CA125, CA99, 안티젠 이런 암 환자들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마커들 검사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PET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암 환자들이 병기 설정을 할 때 필요한 검사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약물 치료, 항암 치료 했을 때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CT나 MRI로 좀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정밀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제가 있는 경우를 봤고요. 그리고 체스트 CT, 흉부 CT를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의 어떤 위험군이 아닌데 그냥 뭐 흉부 CT를 한번 찍어본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은 이것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암 검진 정도를 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암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내가 굉장히 흡연력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흉부 CT를 저설량으로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일반적인 체스트 CT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막연하게 내 몸에 어딘가 암세포가 있는 걸 알아내겠다 해서 피검사로 암 수치를 보는 암 표지자라든지 펫CT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요, 여러분 저건 진단적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암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꼭 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 대표적인 게 CA125라는 수치가 난소암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근데 CA125가 예를 들어서 뭐 정상이 뭐 한 34, 35 정도 되는데 한 40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난소암이 아닌가? 굉장히 사실 수치가 올라가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난소의 어떤 양성 질환들에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소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생리 사이클에 따라서 살짝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를 암 검진을 위해서 한다라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제 암 전문의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얘는 CA19-9는요 췌장암에서 아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마커예요. 피검사를 하면 췌장암 환자들이 CA19-9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CA19-9가 올라갔다고 췌장암 환자냐? 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굉장히 젊은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CA19-9가 올라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췌장암 한번 걸리면 사실은 치료하기도 어려운데 췌장암에서 올라가는 수치가 딱 올라갔다고 이제 검진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며칠 잠을 못 잔다는 거죠. 막 전화를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뭐 정밀 검사를 뭘 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CA19-9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요. 사실은 췌장에 뭐 염증이 살짝 있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좀 술을 많이 마셨다라고 하면 췌장에 뭔가 약간의 이제 염증이 오거나 뭐 이런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췌장암과는 관련이 없었는데 그게 검사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감으로써 며칠을 이제 잠을 못 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는 과연 제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심혈관 건강검진을 위한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관상동맥 CT가 모든 건강한 성인에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심장 초음파,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사설 기관에 가면 많이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저도 간혹 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 80만 원 하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하긴 하지만 그걸 하면서도 이걸 과연 내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심장 쪽에 어떤 뭐 위험 인자라든지 뭐 심장에 문제가 뭔가 의심이 되는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 건강한 성인에서 심장을 보는 저런 정밀한 검사들, 경동맥 초음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뇨가 좀 심하신 분들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 또는 이제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들은 저거는 검진 목적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동맥 검사를. 근데 그 추적 검사를 환자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검사를 갖다가 왜 건강한 성인한테 스크리닝 목적으로 하냐 이 말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전공 영역이 아니라서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일반적인 어떤 의사의 어떤 상식선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상동맥 CT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요, 흉통이 굉장히 이제 심한 환자분들, 흉통이 있어서 응급실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협심증이에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사실은 급사할 수 있거든요. 관상동맥이 막히면은 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막히는 게 의심이 되는 이 증상이 있으면은 빨리 관상동맥 CT를 찍어야 된다든지 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이제 해서 그 병변 위치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건강한 성인한테 저런 검사를 하는 게 글쎄요, 물론 약간의 좁아져 있는 거를 미리 발견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뇌 CT, 이건 이제 뇌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 혈관 CT는 한번 해볼 만하다. 하지만 단순한 뇌 CT는 글쎄요, 저는 별로 증상이 없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피검사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각종 무슨 면역 무슨 활성화 검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NK 세포 활성도 검사 이런, 저는 그게 뭘 검사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혀 임상적으로 우리가 따지는 어떤 항목도 아니고요. 저게 NK 세포가 뭐 더 올라가 있든 감소돼 있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면역 관련된 어떤 검사들 이런 것들은 저는 크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건강검진 항목들, 그리고 이제 암검진 항목들은 이제 국가에서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사설 건강검진 센터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의학 상식이 이제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사설 그런 이제 의료기관에서 뭔가 세트로 만들어서 뭐 미스터 항목 또는 미세스 항목이라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어떤 이제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항목들을 보면 사실은 약간 이제 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 빠지는 것들은 별로 없이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시간이 없고 하신 분들은 그런 사설 건강검진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잘 알아서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항목은 뭐냐 하면은요, 암 중에서 건강검진에서 걸리지 않는,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잘 못 잡아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필이면 굉장히 악독한 암입니다. 첫 번째는 췌장암이에요. 그래서 췌장암은 혹시라도 가족력이 있다면 아까 이런 좀 정밀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력이라 하면 부모, 형제, 자매가 2명은 최소한 췌장암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내가 조금 건강에 더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췌장암 검사를 뭐 적어도 뭐 2,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보면 어떨까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복부 MRI와 MRCP, 그러니까 췌담도 조영술을 같이 하는 요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면, 또는 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증상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발병이 되면 뭐 3기에서 보통 발병이 됩니다. 3기, 4기에서 발병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난소암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나,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현재까지는 조기 검진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없다. 국가에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한 사람의 암을 전공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신다고 하면 난소암을 미리 좀 조기 검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자라는 차원에서 부인과 초음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검진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은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비용적으로 그게 조금 할만한 가격대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면에서 이게 이득이 있어야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검진 항목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난소암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검진 항목이 난소암을 그렇게 많은 이 사람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난소암 검사를 위해서 스크리닝 차원에서 이제 부인과 초음파를 해보셔라 라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제 와이프한테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꼭 난소암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과의 다른 병들도 같이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사선을 쪼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방사선 누적의 어떤 위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을 감수를 하지만 검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 난소암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암정복쌤 저는 이 두 가지 검사를 좀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